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경제개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련, 중국 사례에 이어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모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86년부터 이루어진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보통 도이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하면 쇄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도이모이를 추진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개혁 시도는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신경제정책이라는 초보적 수준의 체제 내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A 유형은 전통적인 계획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명령한 제품을 기업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B와 C 유형은 약간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계획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처럼 B, C 유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계획이 적용되는 범위는 작아지고 계획과 무관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농업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해서 1981년 농업생산물 청부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가족농 중심의 영농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량 중 일정 부분은 국가에 수매해야 했지만 그 이외의 생산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조치 이후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 불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3에서 1984년에는 개혁 조치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계획경제 시스템이 다시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 조치를 후퇴시켰음에도 1985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를 채택합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이모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산 및 경영 계획을 기업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계획 시스템을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정과 노무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상납하는 부분 이외의 이익은 기업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보조금을 폐지하여 국영기업의 예산 제약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 초기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했습니다. 1990년경부터 국유기업을 점검하여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을 인수합병 또는 청산시켜 기업의 수를 크게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유기업과 국유기업 근로자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의 공업 부문, 국유기업 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1990년대 초반 국유기업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국유기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중앙 국유기업도 줄어들긴 했지만 지방 국유기업 수의 감소폭이 훨씬 커 보입니다. 이 그림은 1976년부터 1998년까지 베트남의 공업 부문 국영기업 노동자 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역시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국영기업 수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국영기업 노동자 수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 국영기업 위주로 국영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개혁 초기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 점은 중국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은 중국의 공업 부문 국영기업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국영기업의 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개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업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사기업을 합법화하는 조치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법적으로는 1990년 사기업법 제정,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기업 현대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사기업 설립이 부진했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창업 관련 규제가 심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다 1999년 새로운 기업법 제정으로 창업 관련 규제가 크게 간소화되자 2000년대 들어와 사기업 발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199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사례를 따라 소규모 국영기업 위주로 사유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개혁 초기 아직 소유재 측면에서 개혁이 본격화되기 전에 향진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것이 중국 개혁이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향진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향진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국의 향진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개혁 초기 단계에 중국에 비해 베트남의 산업 발전이 뒤처졌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학습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주체들이 생산을 늘릴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성 예산 제약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 기관 본위주의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많은 개혁 사례가 있는데 앞에서는 구소련, 중국, 베트남의 개혁 사례를 기업 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혁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놓고 보면 개혁의 핵심은 결국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사기업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또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배경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다음 강의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